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마지막 3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밤사이 시장은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내내 좀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고 하락세가 오히려 커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제도 보면은 이제 장 막판에 좀 꺾이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소폭 강보합권 마감했었던 그러니까 주말 시장이었죠. 근데 어제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으로 뉴욕 시장은 어제 장 초반부터 좀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1월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2월에는 오늘 이제 밤부터 계속 시장에는 여러 가지 굵직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겠죠. 자, FOMC도 있고 또 유럽, EU 쪽에 있어서의 금리 결정도 있고 보니까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2월 1일, 2일 빼곡하게 일정들이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 내내 우리를 좀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지표들을 이렇게 일희일비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하나 그 숫자 그리고 얼마나 또 금리를 올리는지 이제 그만 올리는지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봤는데 부디 올 상반기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1분기쯤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일단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네요. 김영아 님이 6개월 만에 돌아오셨다고. 그러니까 시장을 사실 떠나 있었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고요. 아직 돌아오지 않으리라.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오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한국 놀러 오셨을 때 삼프로TV 앞에서 사진 찍으셨다라는 분도 계시고 참 어디 6개월 쉬었다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뭐 늘 합니다. 저도 늘 하고, 저는 이제 최장 한 30대 때 8개월 정도 그냥 마냥 놀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뭐 열심히 일한, 그리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남들 다 일할 때 논다라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긴 했는데, 그 시간을 또 놀았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월 마지막 월요일 그리고 뉴욕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잠시 후에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굵직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또 이를 통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잠시 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뉴욕 시장의 3대 지수. 이제 현재 시각으로 31일 오늘 밤부터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정례 회의에는 패드워치 툴에 따라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0.25% 그러니까 25bp 인상이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 것인가가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시장에서는 하락에 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리 인상을 25bp 연준이 하게 되면은 미국의 새로운 기준금리 목표치가 4.5에서 4.75%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연준 외에도 2월 2일에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 또 유럽 중앙은행인 ECB의 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0.25%포인트지만 BOE나 ECB에서는 0.5%포인트씩 금리 인상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되는 여러 가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과연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지 혹은 반대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지가 굉장히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좀 전반적으로 빅테크 쪽에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나 봅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맞추지 못하면 혹은 이제 또 가이던스에 대한 제시가 좀 부정적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지금 S&P 지수 내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전체 한 20%가량의 기업들이 이번 주 줄줄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 모 기업인 메타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전망에 따라서 이 1월 랠리를 다시 뱉어내느냐 아니면은 이어가느냐 유지하느냐 여기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요 디지털 금융 업체죠. 소파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이제 작은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 기업 많이 투자하셨을 텐데 올해 양호한 실적을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또 올해 낙관적인 실적 지침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12% 넘게 올랐습니다. 좀 약간 빅테크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좀 분위기가 싹 확산되기 마련인데 워낙에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잠시 후에 제가 종목별 움직임을 그래서 어땠는지 쭉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미국 달러는 좀 올랐습니다. 좀 불안불안하니까 다시금 달러가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배럴당 WTI 기준으로 77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70달러 선으로 내려왔고요. 이게 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금 가격도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밤 사이에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이 빨간 맵을 사실 보여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봐야죠. 그래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빨간불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의 빨간불이 가장 눈에 띄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2%대 하락 그리고 애플의 주가도 2%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이제 섹터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도 어저께 안 좋았어요. 인텔의 부진한 실적 이제 인텔은 주말 사이에 좀 주가가 밀렸는데 어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0.75% 그리고 엔비디아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5.91%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3%대 하락, AMD의 주가도 지금 3.9% 하락을 했는데 지금 AMD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면 월가의 많은 분석가들이 인텔에서 이제 이번 실적 좀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표현이 비참했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그렇게 좀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다른 종목군들의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데 인텔은 오히려 좀 덜 빠졌지만 다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엔비디아 등의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화요일,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AMD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부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선방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자, 구글의 주가도 2.74% 그리고 메타도 3%대 하락을 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디즈니, 넷플릭스의 주가도 1에서 2%대 하락했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3.56% 하락 그리고 아마존 1.65%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주말에는 11% 올라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젯밤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특히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 쪽에서의 지분 투자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루머로 전해지면서 전날 주가의 급등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9% 가까이 밀렸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전기차주의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테슬라가 6%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나 얘기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얘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베렌버그에서 테슬라 전기차 가격 인하 이후 올해 수익 추정치를 약 25%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 테슬라에 대해서 주당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수익의 추정치는 낮춰 잡았기 때문에 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을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가는 6% 하락했고요. GM과 포드의 주가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GM 4%, 포드도 2.86% 하락했는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머스탱 마치 2 크로스오버의 가격 인하, 여기도 가격 인하를 합니다. 가격 인하 발표한 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이달 초에 좀 이런 감소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 가격 인하한 것과 좀 비슷한 행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밖의 종목들을 좀 보면요. 아래 있는 나이키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계속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는데 어제 0.91% 소폭 하락했고요.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등의 종목들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강보합, 약보합권 수준에서 상승 또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뭐 일단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들은 오히려 선방하는 움직임들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에너지주를 보면은 이제 쉐브론이 최근에 좀 주가의 낙폭이 크죠. 어제도 2.93% 밤새도 하락을 했고요. 엑스모빌의 주가도 1%대 하락세, 코노코필립스도 2% 넘게 하락을 했고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주가도 역시나 3%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바이오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쪽을 보면은 어제 존슨앤존슨이 3.7% 하락을 했고요. 종목 중에 하나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내용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3% 이상 하락을 했는데 유럽연합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올해 구매를 약속하기로 했었던 코로나 백신의 그 용량을 줄이기로 했대요. 점점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대가로 협상을 중이다라고 관련한 보도 내용이 나타나고 나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지난주 내내도 보니까 평균 한 7% 정도 모더나의 주가는 하락을 했고 계속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개별 종목 가운데서 소매업체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어제 뭐 필수 소비재도 괜찮았는데 메이시스 백화점 관련한 기업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이 기업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소매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1%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 뭐 워낙 빨간불이 많습니다. 파이낸셜 쪽에 있어서도 뭐 버크셔 해서웨이도 하락세, 비자, 마스터카드 모두 하락세. 그나마 이제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소폭 강보합, 페이팔 주가도 2% 넘게 하락했고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도 모두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랐던 섹터보다는 거의 하락한 섹터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걸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 그리고 뭐 S&P 500 내에서 한 20% 정도 기업 실적 발표가 줄줄이 사탕이 연결되는 것처럼 예정돼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산 넘어 산 여러 가지 FOMC 그리고 그 다음에 이뤄질 여러 가지 발언들 챙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봐야 될 텐데요. 과연 우리는 방향성을 어디로 두고 달려봐야 하는지 잠시 후에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참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유, 저 왜 이렇게 오늘 부시시한가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열심히 브리핑하는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뭐 오늘 뭐 여러분께 뭐 슈퍼챗이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직 잠이 다들 덜 깨셨군요. 예, 칭찬에 또 부끄러워하는 저는 송의 그 사람 아니고요. 여동입니다. 요즘 약간 그런 얘기 좀 듣긴 해요.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악플이 달릴까 무서워 바로 이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희교 씨. 네. 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도은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자, FOMC를 정말 목전에 이제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지보다는 그걸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제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가 우리는 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1월 많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저는 약간 불안감이 드는데 우리 수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 변수를 전망하기보다는 1월 한 달이 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네. 연초 이후 예상했던 것 대비 증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메커니즘이 좀 변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과거의 얼매인 프레임 속에서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현상을 관찰하고 또 이러한 현상이 일정 기간 반복된다고 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 또한 지금 현재 입장은 연초보다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좀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은 이러한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들을 보면 결국 증시의 위협 요인이었던 물가, 긴축, 경착륙의 향방을 새해 들어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 지난해 12월 고용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 그리고 올해 1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팬데믹 이후에 특히 지난해 하반월부터 이제 지난해 상당히 증시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시를 괴롭혔던 요인들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좋아지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의 기초 체력이 전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속보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분기 대비 연율로 2.9% 숫자가 나왔는데 뭐 예상치 상회했고요. 네. 또 그러니까 전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지만 결국 소비 지출, 정부 지출, 재고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해석을 좀 높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10년간 2013년부터 지난해 미국 증시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1월 효과는 없었지만 올해는 전년보다 개선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위험 선호가 높아지면서 한 달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S&P 500이 6%, 나스닥이 11%, 다우가 2.5% 정도 올랐기 때문에 결국 이 개선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좀 실물 경제 확인과 통화단 정책을 단행하기 이전에 집단지성의 총체인 증시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서 쭉 팩트를 보여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FOMC 회의, 사실 그 회의에서 얼마를 올리느냐보다는 그 기조를 앞으로 연준에서 네. 혹은 파월 의장이 어떻게 유지하느냐잖아요. 이번에도 파월은 계속 뭔가 시장에 기대를 주지 않고 매파적 기조를 이어갈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1월 말 2월 초 FMC를 놓고 봤을 때 네.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됐던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폭이었죠. 네. 하지만 이제 CPI, P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베이비 스텝은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금리 인상 폭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중요한 건 없다고 아니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7일 날 이제 미국의 지난해 12월 PC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요? 일단 결과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헤드라인 PC가 5%, 전월치가 5.5%였기 때문에 상당히 오름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CME 패드워치 툴이 하루 만에 50pp 금리 인상 확률은 종적을 감췄고요. 오히려 이제 지난해 최종 경책 금리 4.25에서 4.5% 확률을 유지한다는 그 확률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25pp는 거의 98.4% 정도까지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PC 결과가 베이비 스텝을 기정사실화했던 경제 지표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이러한 사항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번 FMC의 관전 포인트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난 25일 날 어떻게 보면 스탑 앤 홀드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연준조차도 향후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화면을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릴까요? 네. 아마 지금 화면을 보여주시면 표 부분에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확률이 있어요. 이게 올해 FMC 일정별로 연준의 정책금리 구간별로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확률값을 나타낸 건데 파란색 부분을 봐주시면 좋아요. 지금 2월 1일이 어떻게 보면 25pp 올리는 4.5%, 거를 98.4%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3월, 5월, 6월, 7월, 9월 달 보시면 4.75에서 5% 정도를 시장에서는 올해 최종 정책금리 어떻게 보면 상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3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시장은 일단은 보고 예, 있는 바라보고 거네요?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네. 11월 들어서는 25pp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라는 게 네. 어떤 거죠?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연준의 스탠스가 뭐 팩트에 기반해서 이게 지표가 반영되는 건가요? 연준 의사하고 상관없이 CME 패드워치 툴처럼 그들의 의사 상관없이 시장 참여자들이 네. 생각하는 그쵸. 확률값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참여자들이죠. 아까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 결국 네. 11월 이후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연말까지 최대 25pp 지금 표는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50pp 정도까지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현재 금리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점이 결국 시장이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해서 희망의 로를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 예정된 FMC 이후에 이제 네. 다음번 FMC가 3월에 있는데 그때 25pp 금리 인상 나선 이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해부터 연준이 제시했던 통화정책 가이던스하고 이 시장 간의 어긋남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측치가 잘못된 확률도 있고요. 또 연준 입장에서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을 연기시키거나 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최종 정책금리의 수준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결국 연준이 이번 예정된 FMC를 통해서 결국 시장이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기대하는 거는 캐나다 중앙은행처럼 네. 어떻게 보면 스탑 앤 홀드를 시타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아무리 이번에 이제 FMC하고 지금 어떤 질문들인지 아시고 있으시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송혜교가 됐어. 계속 그만해. 생각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네. 사과드리도록 할게요. 예. 연진아, 갑자기 하고 싶네. 만약에 파월이 왜 자꾸 웃으세요? 파월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 어쩔 수 없어 파월. 너네도 지금 경기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 원치는 않을 거 아니야. 시장이 그래서 그냥 막 올라버리면 막 올라버리는 경우는 없나요? 시장이 막 오르는 경우요. 네,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도 에이 그래도 인하하겠지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수급이 막 몰리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혹은 반대로 지금까지 1월 동안 그렇게 올랐잖아요. 네. 기대감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각심을 네. 줘도 인하할 거야 하면서 올라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번 2월 초에 FOMC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후에 엄청나게 그동안 상승했던 것을 뭔가 하루 만에 뱉어낸다거나 그런 급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후에 FMC 결과에 따른 세 가지 네. 시나리오에 따라서 증시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할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앵커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만약 그게 지금 맞다고 하면 FMC를 앞두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 지난밤 미국 증시가 하락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25pp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기정사실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화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증시는 경기감을 가지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FMC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든 일단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경계한다는 거는 항상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재 증시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 관련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현재 증시는 세 가지 증시 이연, 뭐 물가, 긴축, 경착륙 벗어나면서 제가 기초 체력이 전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특히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기대를 높이는 경제지표 결과가 1월달 있었고요. 또 타 선진국 중앙은행이 앞서서 정책 선회를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소도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분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를 반영하듯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증시 흐름을 뒤쫓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덧 이제 낙관론에 치우쳐 있는 투자 심리를 확인하게 된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CNN 비즈니스 들어가 보시면 PON 그리드 인덱스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현재 그리드가 69 정도 되거든요. 일주일 전이 59였고 한 달 전에는 36이었기 때문에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증시를 바라보는 낙관론은 상당히 크게 높아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 FMC가 끝나야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통화정책 수순에 대해서 연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이제 현재까지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바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 물가, 긴축, 경착륙 관련된 경제지표 결과를 시장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게 증시를 견인했던 주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올해 연준 통화정책 수순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3월이 아니라 5월 또는 6월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최종 정책 금리 수준이 5에서 5.25%가 아닌 5.25에서 5.5% 정도까지 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만큼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기대만으로 상승했던 증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피로감이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FMC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증시 흐름은 사실은 좀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FMC를 통한 결과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그리고 이벤트 경계감을 바탕으로 숨고르기를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FMC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현재 낙관론에 치우친 투자 심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증시의 변동성은 상당히 제한될 여지가 있다.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예. 연준아 하고 부르고 싶네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고 부르고 싶은데 뭐 제가 그러지 말란다고 연준이 뭐 제가 하란 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FOMC 그 결과에 따른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방향성을 이야기 가지고 오셨네요. 방향이 네. 세 가지나 돼요? 네. 너무 변수가 많은데요. 세 가지 정도를 해야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서 삼지선다. 뭐가 항상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면서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주요 아이비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보수적 편향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이제 1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네. 부분들이 있는데 새해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죠. 그때 예상과 다르게 상승 보폭을 좀 넓혀왔던 증시를 통해서 올해 증시 경로를 두고 상거 하저 논란도 불거졌던 상황입니다. 이제 1월 증시도 얼마 남지 않았죠. 결국 1월 증시를 되짚어 본다고 하면
과거 10년간 없었던 1월 효과도 올해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를 바탕으로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보다 빨리 찾아온 증시 훈풍을 감안한다고 하면 FOMC 결과는 향후 증시가 상고 하저로 가기 위한 추가 상승 행보를 보일지 아니면 이제 상저 하고로 가기 위한 하락의 트리거가 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그 바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 구간에서는 부정적 경제 지표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는 반응이 주된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금리 인상 폭을 줄여나가는 결과를 그동안 만족을 했다고 하면 이번 FOMC는 한 발 나아가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시그널을 비춰줘야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리고 이제 스탑앤 홀드를 시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망감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면서 증시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FOMC가 끝나고 상조하고 그 확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이제 스탑앤홀드를 조건부로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향후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거를 강조하게 되면 결국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2월달 발표되는 올해 1월 고용지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예정되어 있죠. 근데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전월보다 좀 부진하게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 실업률은 전월보다 소폭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지난 고용지표 결과에서는 시간당 평균 임금을 주목을 했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를 했는데 이번 주 발표되는 올해 1월 고용지표 시간당 평균 임금 예상치는 전년 동월 대비 4.3% 정도. 그러니까 전월보다도 오름폭을 줄여 나가는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연준이 통화 긴축을 좀 비두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달 2월 때 발표되는 올해 1월 고용과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를 주시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리고 스탑앤홀드를 시사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3월 FOMC 금리 인상 중단 시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스탑앤홀드를 조건부로 시사하는 것을 언급할 것 같아요. 결국 증시는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결국 변동성은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결국 2월달 발표되고 있는 발표될 1월 경제지표를 주시하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이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될 걸로 저는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제가 혹시 지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5번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월 증시를 보면서 앞으로 증시의 어떤 기초 체력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S&P 500 지수를 같이 그려놓은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을 염두에 두고 제가 각각 파란색, 녹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경로를 좀 예상해서 그려놓았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를 상회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가 7%를 하회하는 6.5% 결과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반대로 앞으로 미국 증시는 의외로 오름폭을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좀 커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몇 번 볼까요? 예, 혹시 그림 1번 그림 한번 1번으로 위로 보여주실래요? 다시 올라갑니다. 예. 아마 PD님이 보여주시면 미국 이제 PC 네네. 그리고 정책금리 네. 언제 역전이 됐는지 제가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올려주세요. 제가 예. 올려야 되겠네요. 올려주세요. 네. 안에서 알겠습니다. 올려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마수가 말이 잘 안 듣나요? 정책금리와 PC가 역전하기 시작한 게 이제 최근인 거죠. 아이고.
PC가 4.4% 코어 PC 네. 기준으로. 지금 화면의 네. 그림 1번을 제가 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그림 5번을 통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S&P 500 지수를 같이 그려놓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네. 소비자 물가가 7%를 하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의외로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지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렸던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근원 PC 그리고 이제 연준의 정책금리 S&P 500 지수 같이 그려놓은 건데 코어 PC가 지난해 12월 결과치가 4.4%가 나왔는데 파란 색깔. 네. 지금 연준의 정책금리가 지난해 최종 정책금리가 4.5%잖아요. 역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감속 구간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를 해요. 네. 그러니까 증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들이 올해 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들은 결국 실질금리를 연동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도 결국 완화적인 부분들로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FMC 전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만약에 FMC 결과가 시나리오 2번 정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초 보면 올해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게 전망하면서 그렇죠.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했지만?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걸로 좀 봐요. 그래서 저도 올해 이 S&P 500 지수의 하단을 좀 올렸어요. 어디 얼마예요? 예. 사실은 이제 올해 제시한 게 3,200에서 4,200 정도 밴드를 제시를 했는데 네. 하단을 3,500 정도. 오. 그리고 이제 이 3,500이라는 것도 네. 가장 좋지 않은 가정 하에서 이 정도 최악의 연계해 둔 거고요. 시나리오도 우선적으로는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해봤자 음. 한 3,800선 전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상단 같은 경우에도 한 4,500 정도까지 네. 올려놨는데 뭐 4,500은 아니더라도 4,300 정도.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숫자들은 논리가 있어요. 당연히 논리가 있으시겠죠. 예, 상단 4,300은 과거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가 4.5% 이상 되는 구간에서 네. 미국의 S&P 500 지수의 12개월 확정 P 이게 평균치를 적용하면 4,089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네. 평균이 아닌 그 평균치를 상회하는 구간에 PER을 적용을 해보면 4,3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예상되는 S&P 500의 EPS에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구간의 PER을 적용을 해보면 네. 4,300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미국 증시 특히 S&P 500 지수의 상단과 하단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인 증시 행보를 놓고 봤을 때 저는 2분기 때 이후부터 좀 증시가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네.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요? 버티는 게 뭐 이렇게 약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존버가 답이다. 네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텨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을 걸로 좀 예상하고 오.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드디어 긍정적인 시간에 얘기가 좀 나옵니다. 투자를 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는 정말 희망회로와 네. 긍정적인 부분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끌어내리려는 그 윗선의 움직임들이 참 많잖아요. 그분들의 움직임, 연준의 움직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력이 강하다. 네. 지금 기초 체력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럼 어떻게 좀 변동성이 있고 뭐 시나리오 아까 전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박세권의 지루한 움직임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버텨내야겠네요.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없을 걸로 좀 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증시에 해당하는 거고 다른 증시들은 사실 좀 약간 디커플링은 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일시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단 미국 증시에 올해 한 대밖에 채 안 되는 기간이긴 하지만 네. 결국 증시 이업 요인이었던 물가 긴축 그리고 네. 미국의 경착륙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중국 변수까지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기초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 네 가지 변수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늘 기회가 있습니다. 아, 네. 문성이 언제 나오시고 싶으시다 나 연락만 주시면 네. 제가 항상 자리를 깔아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송혜 걱정하지 교수님. 마시고. 네. 자, 그럼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오늘도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여의도 라이프. 속이 답답할 때 저는 늘 부채표 가스화를 찾습니다. 묵은 체증까지 한 번에 싹!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직장인들을 위해 125년 역사 동화약품이 자부심으로 만듭니다. 한국인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부채표 가스활. 내 속의 활기가 필요할 땐 부채표 가스활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보시죠. 직장인 여러분, 우리 업계 한번 확 펴시죠. 부채표 가스활은 편의점 온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임자, 3프로 TV랑 백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새벽 시간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립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목이 안 풀린 관계로 더 연습을 하고 재미난 아마 FOMC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제가 박수도 한번 칠 것 같고 소리도 한번 지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 월가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밤사이 시장의 하락세 보면은 네.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이렇게 출렁이는 거 보면 좀 걱정을 하고 있긴 한가 봐요. 걱정은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과 다를 거 하나도 없죠. 없는데 네, 하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정중앙에 들어섰습니다. 네. S&P 500이니까 그냥 500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그 중에서 이번 주 한 주간에 이제 오늘 발표한 것도 있고 네. 새벽에 아침에 발표한 거, 장 마감에 발표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수목이 집중돼서 발표되잖아요. 네. 발표되는 거가 이번 한 주에 무려 1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5개 중에 하나는 이번 주에 몰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실적 시즌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거의 이제 피크를 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부 IT가 좀 남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주가 제가 항상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튼 실적 중에서도 그냥 똥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들이 딱 발표되잖아요. 지금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 이런 거 다 발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연준의 FOMC 발표, 바로 말씀하셨던 FOMC 발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뭔가 조금 숨고르기 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뭔가 좀 눈치 보자라는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 그런 말씀은 녹음을 해두셔야 돼요. 왜요? 그러서 떨어지면 이제 여돈 앵커가 엄청난 비판을 물려받는 거죠. 지금 저 비판 받으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텀리도 그렇게 엄청 네. 비판한 걸 또 얘기했잖아. 네. 나 욕먹었지만 다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네. 보셔야 언젠가 되겠죠. 맞을 수 있으니까. 11개 섹터 중에서 오늘 나스닥이 2% 떨어진 거 보시다시피 기술주가 거의 제일 많이 떨어진 섹터가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의 움직임이 좀 불안감이 반영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3일째입니다. 3일째 네. 금리도 조금씩 하락을 안 하고 조금씩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러다 보니 미국 달러도 조금씩 조금 반전 모습 그리고 금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이런 정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 3일째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정도 조금 올라갔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달러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금값의 조정과 반대로 최근에 보면 또 하나 미국 달러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 또 하나가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23,000달러만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오늘 또 보면 조금 또 숨고르게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 저희가 잘 모르지만 여튼 이런 것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주변 상황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보면 전기차 관련한 종목 다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테슬라면 이 테슬라를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의 수준이 보통 분은 넘거든요. 엄청난 분이 많은데요. 여튼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테슬라는 6% 떨어졌는데요. 번스타인의 사쿠나기라는 분이 있어요. 번스타인 사쿠나기는 그냥 미국에서 애플이나 그리고 애플에 관해서는 그 최고 베스트 애널리스트고 이런 성장주를 많이 다루는 인물인데 번스타인은 애플도 중립 의견을 갖고 있고요. 테슬라는 매도 의견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오늘도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테슬라에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반면에 브랜버그에서는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어요. 다만 네. 목표치는 조금 내려놨는데요. 여튼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가 많이 올라간 것에 한 하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보다 오늘 이제 그 자동차 쪽에서는 뉴스가 있었죠. 바로 포드인데요. 네.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무스탕이라고 쓰는지 영어 발음 머스탱이라고 얘기하는. 머스탱. 네, 머스탱이죠. 근데 그 2.9%가 떨어졌는데요. 그 머스탱 매치 2가 이제 대표적인 그 전기차가 되겠는데요. 이 크로스오버 가격을 인하를 발표했는데 평균 4,500달러를 인하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따라서 뭐 2% 내린 것도 있고 10% 내린 것도 있는데 여튼 4,500달러를 인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을 버는 분야냐 아니냐를 이제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요. GM도 이제 볼트 가격을 이제 내리게 간다는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결국 테슬라발 가격 인하가 결국은 다른 경쟁사에 보면 결정을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강요하는 건가요? 그냥 강요 안 하면 단순하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테슬라와 자동차와 예를 GM 아니면 테슬라와 예를 들어서 BMW i 시리즈 있잖아요. 뭐 i7 뭐 이런 네. 거에 가격 차이가 100이란 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60, 70으로 줄어들었을 경우 60, 70에서 100으로 올라갔을 때는 야, 테슬라가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간격이 줄어들면 테슬라가 싸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작년에 나 홀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었던 브랜드이고 그렇죠. 마지막에 쫓아간 애들도 있지만 테슬라만큼 올린 적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분위기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벌어지냐 좁혀지냐는 건데 지금 좁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전기차 회사 기준으로 보면은요. 왜냐하면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가 지금 아이오닉 뭐 5, 6 하면서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 손실 나는지 우리 발표를 안 하고 네.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만 월가나 대분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분해 전기차 순수 전기차에서는 두 군데만 돈을 번다는 겁니다. 테슬라랑 비아드만 돈을 벌고 나머지 다 적자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그 밖에 자동차 회사요. 그 밖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흑자를 나더라도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그쪽을 메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오늘 포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드도 마찬가지, GM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그 분야가 사업 분야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분야거나 아니면 니치 마켓에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뭐 돈 많이 벌어갖고 예를 들어서 그랜저나 제너시스로 엄청 돈을 벌어갖고 아이오닉 같은 거 좀 손해라도 괜찮아 이럴 수는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현대자동차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근데 이걸 보면 쉽게 보면 그 아이오닉 시리즈가 엄청 커지는 그 사업에 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 분야가 줄고 다른 전기차 분야가 커지는 분야라면 그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은 매출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인하가 나온 것은 일단은 오늘 악재 인식이 됐는데 이거 뭐 내일 모레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금 오늘 자체를 보면 일단은 악재 인식을 받았고 포드, GM, 뭐 테슬라 다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 기업은 왜 빠진 거예요? 중국 기업은 오늘 그런 거죠. 마찬가지죠. 중국 기업은 주가 엄청나게 그동안 올라갔었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물론 알리바바 여러 가지 얘기가 이슈가 있지만 알리바바, 징동닷컴 그리고 또 다 오늘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알리바바 6.1% 내려갔고요. 징동닷컴도 진짜 많이 올랐군요. 엄청 올라갔죠. 거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그 지금 마인 회장과 네. 뭔가 좀 합의가 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M2 그룹에 대한 최대 지분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알리바바가 루머 상으로 보면 계속 나오는 거가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 자꾸 하다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알리바바 증권도 언제 또 뉴욕에서 상장 폐지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럼 만약 알리바바가 싱가포르로 이전되면은 약간 이제 중국에서 엑시트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지나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만약 그 루머대로 만약해서 알리바바가 본사로 가서 국적이 바뀐다. 네. 그럼 전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죠. 자유로워지니까요. 네, 조금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 뭐 루머 사항이니까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여하튼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중국의 리오프닝이 상대적으로 소재주뿐만 아니라 소비주 그리고 산업재 광범위한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 계속 으르렁거리고 지금 군사적으로 상당히 그 긴장 관계 있잖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고위급 그런 통상과 관련된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협의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싸울 게 아니라 이제 뭐 좀 잘 풀어나가자. 그런 얘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중국 이런 것들인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관련 주식은 여기 보시는 지금 오늘 몇 분 오셨어요? 한 18,000분 18,000, 2만 분 보신 분들이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인 분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것 자체.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좀 부인할 마음도 없고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죠. 저는 알리바바 개인적 주주거든요. 근데 저도 충격받은 거가 벌써 2020년 12월이었잖아요. 홍콩의 엔트그룹 상장하기 엔트 그 파이낸스인가 상장이 이틀 전에 취소됐잖아요. 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가능한 게 중국이에요. 그게 가능한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중국에 대한 그런 개별 기업의 직접 투자가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중국 쪽에 기대를 많이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한도 생각해서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선택이 직접 투자가? 손에 안 나가고 후광통은 뭐 성광통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주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도가 별로 좀 많이 내려가 있어요. 특히 후광통, 성광통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소비가 회복되고 산업이 다시 리오프닝이 된다는 것은 지금 올 한 해 글로벌 어떤 주식 파이낸셜 트렌드에서 분명히 팩트거든요. 상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 노출하는 건 필요하죠. 노출을 각자의 방법으로.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 펀드도 있을 거가 되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그거보다는 중국의 이런 소비와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미국 주식들.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건 나이키건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산업재로 보면 뭐 캐터필러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는 게 있다 보여지겠고요. 그런 것들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하나 직접 사고 싶은데 중국 기업에 대해서 노출이 쉽지 않다 그러면 요즘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거가 PGJ거든요. PGJ. 예. 이게 인베스코에서는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인데 들어가 보시면 중국에 상장된 거, 홍콩에 상장돼 있는 거, 미국에 상장된 이건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 네. 중국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데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조차도 중국의 주식에서 싫어하시는 분이 많고 저만 알아도 농담삼아 맨날 저는 그런 얘기하면 일사후퇴 생각난다 그러거든요. 지금 보니까 징동닷컴, 니오, 핀더더, 바이두, 알리바바 뭐 이런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상장 지역이 전 세계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으로 접근하시려면 미국의 소비재, 산업재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또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이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안정되게.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굳이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ETF 쪽으로 옮겨서 좀 분산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금 더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싫다고 하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손이 안 나는데 소개는 해드리지만. 그럼 안 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만약 한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예를 들어서 무슨 나이키나 그런 것들 그리고 한쪽에는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에스테로더 중국의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 LVMH 이런 거가 오히려 좀 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중국이 아니더 중국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만 하더라도 갑자기 상장 폐지하라고 거래 정지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란 거죠. 어찌 됐건 예전에 보면 중국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유도 없이 6개월 거래 정지된 적이 있어요. 왜요? 이유도 없이. 그걸 모르니까 문제 6개월 동안.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 아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어요. 후광통이 처음 생겼을 때. 그래서 알리바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아무리 중국이 힘이 세더라도 루이비통을 거래를 정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물론 중국부터 앞으로 소비하면 사용시킨다 하면 못 하겠죠.
아, 중국 내에서 루이비통 사면 사용시킨다. 어. 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지만 중국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최소한 거래를 하게는 할 거 아니에요. 거래는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중국의 선호도나 본인의 리스크의 감안에 따라서 네.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결론은 중국의 소비나 산업의 리오프닝은 금년도 글로벌 주요 화두 중에 하나인 거면 팩트다. 여기는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마이클 윌슨 얘기 하나 볼 시간 없겠죠? 마이클 윌슨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윌슨? 너무나 겁나는 얘기라 이건 내일 그래요? 해드리겠습니다. 겁나는 이야기를 네. 내일 저희가 미뤄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마지막 31일 방송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2월 1일이 되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문 의원님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의 체력이 참 좋아서 잘 버텨내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버티는 시장 속에서 수익률을 잘 방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